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에 자영업을 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들이 고생이 심했고, 지금도 심해 하루 상간 사이로 문을 닫는 가게가 많은 게 요즘 실정입니다. 높은 월세와 인건비, 배달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실에 절망적인 위기에서 자유로운 사장님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그런 위기가 있었고요. 그 위기를 넘기고 나니 이제야 조금 회복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요즘은 분위기가 나아지고 있잖아요. 아직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전보다 찾아주시는 손님들이 늘어 활기를 되찾는 상권을 보자면 조금 더 힘이 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께도 더 친절하게 되고 음식에도 더 정성을 쏟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정성을 알아주신 손님들께서 더 찾아주시겠죠.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의 좋은 운에는 한 어머니의 아픈 사연을 담고 있어 온전히 유쾌하지만은 않은 점이 있죠. 아이러니하죠. 저에게는 좋은 일이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이요. 제가 그 점을 악용하거나 무언가를 바라고 한 일은 없지만 가게 정리를 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행운이 너무 거저 얻은 것이라 쉽게 사라지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때는 덤덤히 다시 제가 살던 대로 열심히 살자 싶으면서 지금 누리는 이 행운이 새삼 다시 감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재료 준비할 때 즐겨 듣던 이곳에 사연을 보내자 싶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이렇게라도 전하고 싶었거든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도 조금은 편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제 대나무 숲이 되어달라는 부탁을 너무 빙빙 돌려 말했네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할머님을 만난 건 2년 전쯤이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가 더 성행하고 위험도가 더 높아 손님을 기다리다 지치는 날들이 계속되었었죠. 집합 금지도 연이어 풀리지 못한 상태가 지속될 때라 진짜 장사를 접는 게 낫다고 생각이 절로 나올 때였으니까요. 생업에 진심이 아닌 사람은 없겠지만 정말 그때는 제가 직업을 잘못 선택했나 싶더라고요. 요리학과를 졸업하고 10년 만에 가진 제 첫 식당이었는데 그렇게 좌절을 겪게 되니 너무 절망스러웠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더 나은 프로필을 위해 유학을 다녀오고 방송도 기웃거리고 했지만 저는 요리는 진심이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해 그저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을 키워보겠다는 결심에 차린 식당이었습니다. 테이블 10개가 나란히 줄을 맞춰 손님을 기다리는 사랑스러운 공간이었죠. 음식 맛이나 서비스는 자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 식당이었고요. 하지만 코로나라는 변수는 제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당황스러움이 절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가게 문을 열기 위해 출근하는 길이 괴로울 정도였습니다. 폐기 처분하는 식재료를 보는 일도 괴로웠죠. 직원들 식사 챙기느라 주방에 들어가는 게 전부인 날도 있었습니다. 둘뿐인 직원들 월급도 부담스러웠죠. 식당 운영을 위해 대출을 알아보고 그조차도 쉽지 않아 더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며 허우적거렸죠. 그렇게 매일이 괴로운 날들을 이어가던 어느 날 식당 문 앞에 떡 한 팩이 걸려 있더라고요. 방금 막 만들어진 떡인지 따뜻하고 말랑한 떡이었습니다. 그때가 초가을이라 날이 쌀쌀해지기 시작했었는데 그 따뜻한 떡의 온기가 유난히 더 정겹게 느껴졌습니다. 누가 놓고 갔는지 메모도 없고 전단지도 없었지만 개업떡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기에 같이 힘내자는 의미인 줄 알았죠. 메모나 명함 같은 건 실수로 넣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 인사하고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죠. 마침 아침도 안 먹고 출근을 하기도 했고 워낙 떡을 좋아하는 저인지라 얼른 떡을 뜯어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분도 좋아지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입에 들어가는 음식이 맛있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의 온정이라도
제가 느끼는 정도는 매우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도 역시나 장사가 잘 되지 않았지만 다른 날보다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떡 한 팩이 가진 대단한 힘이었죠. 그런데 그 따뜻한 떡은 이틀 뒤 갓 지은 밥으로 만든 김밥이 되어 걸려 있었습니다. 썰지도 않고 삐뚤빼뚤 싸 밥풀이 여기저기 묻어 있었지만 고소한 참기름 냄새가 군침이 돌게 하는 김밥이었죠. 그런데 역시나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떡과 김밥을 어떤 단체에서 돌리고 나중에 값을 받으러 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가끔 노인분들이 하나씩 팔아달라며 들고 오시기도 했던지라 그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 생각이 들자 약간 씁쓸한 마음이 생기긴 했지만 그래도 맛있게 먹고 나중에 값을 치르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밥은 맛있었습니다. 직원들도 먹더니 엄마가 집에서 싸주는 김밥 같아요. 엄청 맛있네요. 라며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는 돈 받으러 오길 기다렸습니다. 어차피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그분들에게 베푼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따뜻한 정성이 든 음식의 가치를 아는 사람으로서 그 정도는 감수하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저의 그 생각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문 앞에 걸린 검은 봉투에 5만원권 3장이 들어있었거든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떡, 김밥에 이어 돈이라니. 그 후로 이름 모를 음식은 계속 문 앞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돈도 걸리고 있었고요. 의문점이 커질 무렵 한 할머니께서 저희 식당 앞에서 기웃거리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저희 식당은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고객님들이 많은 분위기의 식당인지라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께서 기웃거리시는 걸 보고 혹시 싶더라고요. 그래서 식사하러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라고 말을 붙였더니 아니 식당이 하도 예뻐서 구경 왔다 가요. 나 같은 사람이 들어가도 될까요? 라며 수줍게 웃으시더라고요. 그간의 음식값을 받으러 오신 분이실까 싶었는데 아니어서 약간 실망은 했지만 성심성의껏 모시기로 했습니다. 다른 손님이 계시지도 않고 메뉴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일일이 설명을 해드리고 드시는 것까지 봐드렸습니다. 할머니가 소녀처럼 웃으시며 좋아하시는데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도 나기도 해 마음이 좋았습니다. 식사를 다 하신 할머니께서는 계산을 하시면서 제 얼굴을 천천히 살피시며 미소를 잃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께 또 오세요. 다음엔 다른 요리 추천해 드릴게요. 오늘 너무 잘 드셔서 제가 다 줬네요. 라고 말씀드리자 네, 고마워요. 너무 친절하게 알려줘서 맛있게 잘 먹었어요. 라며 좋아하시며 가셨습니다. 차림은 허름하고 얼굴에 주름은 많았지만 점잖은 말투에 다소곳한 태도를 지니신 할머니의 모습에 왠지 정이 갔습니다. 할머니는 그 후로 자주 오셨습니다. 오셔서는 주로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에 괜히 같이 앉아 이런저런 수다를 떨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의문의 검은 봉투는 가게 문 앞에 계속 걸렸습니다. 돈도 계속 걸렸죠. 누군지 너무 궁금해 평소 출근 시간보다 빨리 출근해 보았지만 여전히 따끈한 음식이나 돈이 걸린 검은 봉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돈은 따로 모아 봉투에 담아두었고 음식은 버리기 아까워 맛있게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일주일에 2번 정도 식사를 하러 오셨는데 오실 때마다 문 앞에서 머뭇거리셔서 제가 나가 모시고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줍어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보이셔서 의아하긴 했지만 제가 웃으며 모시면 또 금방 웃으시면서 좋아하셨습니다. 다른 손님이 없을 때 오시기도 하셨고 워낙 조심하시는 모습이셔서 더 챙겨드리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오시면 항상 더 챙겨드리곤 했죠. 그러다 어느 날에는 저기 내가 오가다 보니까 창가 쪽에 테이블을 이렇게 놓는 것보다 약간 틀어서 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라며 쭈뼛거리시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니 정말 그게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더 환한 위치에 앉아
식사를 하길 원하시는 손님들에게도 좋을 것 같았고, 저녁 시간에도 조명빛이 더 잘 내려 좋겠더라고요. 왜 매일 보면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다음에 오신 할머니는 테이블이 달라진 걸 보시더니 내가 괜한 소리해서 귀찮게 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시면서도 아이처럼 웃으시며 좋아하시더라고요. 할머니 말씀이 맞더라고요. 할머니 되게 감각 있으시네요. 라고 말씀드리며 제가 웃자 더 밝게 웃으시면서 좋아하시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뒤로 할머니는 간간히 접시에 음식 담는 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음식 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할머니 말씀대로 시범 삼아 만들어 보면 그 맛이 더 좋더라고요. 그렇게 할머니 말씀대로 조금씩 조절해 가며 저는 할머니와 더 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머니가 오셔서는 아무 말씀도 없이 가만히 창밖만 보시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라고 여쭤보았는데도 대답 없이 창밖만 가만히 보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어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며 살폈는데 한동안 계속 그렇게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현서가 엄마 간다 라며 일어나시는데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를 바라보는데 문 앞에 검은 비닐봉투를 걸고 나가시더라고요. 역시나 꼬깃꼬깃한 지폐가 든 봉투였습니다. 그제야 알았죠. 그 검은 봉투를 걸고 간 사람의 정체를 말이죠. 후다닥 할머니 뒤를 따라가 보았지만 할머니를 찾진 못했습니다. 다시 가게로 돌아가 다시 돈을 펴서 그간에 모아두었던 돈들이 든 봉투에 담아두면서 할머니가 왜 음식과 돈을 걸어두셨는지 생각해 보았지만 도통 떠오르는 게 없더라고요. 직원들에게도 물어보았지만 아무리 머리를 맞대보아도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다시 오시기만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할머니는 오시질 않으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오시지 않았고 검은 봉투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더군요. 가게 문을 열고 할머니가 오시던 시간에는 할머니만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2주 만에 할머니가 나타나셨습니다. 역시나 문 앞에 쭈뼛거리시고 계시기에 얼른 달려나가 모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 할머니는 전보다 더 야위어 보였고 얼굴색도 좋지 않으시더라고요. 조용히 웃으시며 지으시던 미소도 좀 어색해졌고요. 무엇보다 제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시고 불안하신 듯이 손을 모으고 만지작거리시는 게 이상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아프셨어요? 얼굴이 많이 상하셨어요. 안 오셔서 기다렸어요. 라며 제가 말을 하자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더니 말씀 없이 고개만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 안 하셨으면 드실래요? 제가 오늘은 대접하고 싶어서요. 라고 하는데도 고개만 끄덕이시면서 메뉴판을 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이상하다 싶었죠. 그간에도 말씀이 많지는 않으셨지만 이렇게까지 말씀을 안 하시진 않았던 터라 진짜 무슨 일이 났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잘 드시던 메뉴로 준비를 해 가져다 드리고 드시는 걸 도왔습니다. 전과는 다르게 식기를 다루시는 것도 어색하고 잘 못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하시는 걸 지켜보다가 그간 모은 돈 봉투를 돌려드리면서 할머니, 왜 이런 걸 걸고 가셨어요? 저는 다른 분인 줄 알고 나타나시길 기다렸거든요. 제가 음식은 맛있게 먹었어요. 그런데 돈은 받을 수가 없어요. 마음만 받을게요. 라며 말씀드리자 절 가만히 보시던 할머니는 현서가 엄마가 이거밖에 없어. 미안해. 라며 다시 봉투를 저에게 내미시더라고요. 할머니, 현석이가 아드님이세요? 저랑 아드님이 닮았어요? 그랬구나. 할머니, 그래도 돈은 할머니가 가져가시고 그간에 제가 먹은 음식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세요. 그럼 제가 음식으로 갚을게요. 매일 오셔도 돼요. 라고 하자 그제야 절 보고 빙그레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일어나셔서 비척비척 걸어나가시는데 불안하더라고요. 모셔다 드려야 하나 싶어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할머니를 따라 나가봤지만 할머니는 안 보이셨습니다. 식당 옆으로 난 골목으로 달려가 보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디로 가신 건지 그림자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날 할머니는 저녁 시간이 되었을 때 오셨습니다.
그 다음 날은 점심때 오셨고요. 그 다음 날은 브레이크 타임에 오셨죠. 그런 식으로 매일 오셔서는 저희 일하는 거 보시면서 빙글에 미소만 짓고 계셨습니다. 그런 할머니께 저는 매일매일 다른 요리로 식사를 대접했습니다. 한 그릇 뚝딱 드시는 걸 보는 게 좋았습니다. 전보다 말씀도 더 안 하시고 가끔 저를 현석이라고 부르셨지만 많이 웃으셨고 저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주시는데 좋더라고요. 음식값을 안 받자 돈을 문 앞에 검은 비닐 봉투에 담아두고 사라지시더라고요. 그때마다 할머니를 잡지 못하고 놓쳐 번번이 돈을 봉투에 다시 모으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떤 날은 전처럼 조언도 해주시고 말씀을 많이 하시다가도 어떤 날은 그저 조용히 앉아만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현석이라고 부르시는 날이 점점 늘었습니다. 그래서 알겠더라고요. 할머니께서 치매를 앓고 계신 것 같았습니다. 정확하진 않았지만 저희 할머니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증상이 비슷한 구석이 많아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더 잘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아드님인 줄 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할머니가 저녁 시간에 오신 날이었는데 그날따라 저를 보시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옛날에 전쟁 때 얼마나 굶었는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먹을 게 없었어.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외국 음식도 아무렇지도 않게 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살기 좋은 세상이야. 라며 웃고 계셨는데 한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 들어오셔서는 엄마! 라며 들어오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를 보신 할머니는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시끄럽게 하면 안 돼요. 얼른 가요. 라며 당황하시더라고요.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엄마, 현석이네 간다며 여기는 왜 왔어? 아유, 노인네.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라고 하시더니 절 보시면서 죄송해요. 우리 엄마가 정신이 없으셔서 치매를 앓고 계시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계시던 요양병원에서 모시고 왔는데 잠깐 한눈 팔면 자꾸 어디를 가셔서 매일 이렇게 찾아요. 여기 계신 줄도 모르고 매일 못 찾아서 마음만 졸였네요. 여기 자주 오세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네, 요즘 오시는 시간은 다른데 매일 오세요. 다음부턴 여기로 찾으러 오세요. 그리고 지금처럼 매일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거 라며 그간 모아두었던 돈을 드렸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검은 비닐봉투에 음식이며 돈을 담아두셨던 이야기와 현석이라고 부르시는 이야기를 해드리며 제가 얻어먹은 게 있어 음식값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돈을 또 걸어두셔서요. 전에 봉투에 걸어두셨던 돈을 드렸는데도 이만큼 모였습니다.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어르신 음식은 제가 언제라도 해드릴 테니 걱정 마시고요. 라고 말씀드리니 아주머니는 웃으시면서 눈물을 지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빠가 있어요. 이 할머니의 삶의 낙이자 전부죠. 이 옆 골목에서 장사해요. 근데 오빠는 엄마만 보면 짜증내고 화를 내거든요. 올케 언니도 엄마 좋아하지도 않고 돈 가져갈 때만 좋아라 하는 사람들이라 왕래하지 말자고 한 지 꽤 되는데 요즘 자꾸 현석이네 다녀왔다고 하시기에 가서 보고 오셨나 했어요. 집에도 잘 오셨기에 모셔다 드리고 갔는지 알았는데 여기 사장님을 오빠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오빠 젊을 때랑 닮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오빠는 엄마가 무슨 말만 하면 짜증만 내는데 사장님이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오시고 싶으셨나 봐요.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마치시더니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려고 하시기에 진짜 매일 오셔도 돼요. 괜찮으시면 같이 오세요. 할머니가 가끔 해주시는 조언이 무척 도움도 되기도 하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라도 갖고 싶어서 그러니 오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 아주머니는 너무 고마워요. 내가 엄마 모시고 산책 삼아 나오면서 올게요. 라며 가셨습니다. 알고 보니 할머니는 바로 옆 건물의 제일 꼭대기층에서 지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어쩐지 할머니를 찾을 수 없었던 게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날 할머니 대신 아주머니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집에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노인네가 얼마나 고집을 부리시는지 여기에 꼭 혼자 오시고 싶으시대요. 그래서 말인데
혹시 오셨다가 가실 때 이 문으로 잘 올라가시는지만 좀 봐주실래요? 미안해요. 라고 하시기에. 그게 뭐 어렵나요? 그럼요. 한번 같이 오세요. 제가 맛있게 준비해 드릴게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젊은 사람이 마음 넓게 이렇게 받아주니까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오셨구나. 고마워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그러기 쉽지 않을 텐데. 내가 이 은혜는 안 잊을게요. 라며 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서는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아유, 은혜는요. 할머니가 일러주신 대로 했더니 그래도 조금 알려지기 시작해서 SNS에 소문 타고 맛집이라고 뜨던데요. 제가 은혜를 갚아야죠. 할머니 말씀대로 했더니 그래도 전보다 손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갚으려고 하는 거니까 걱정 마세요. 라며 웃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시던 아주머니는 제 손을 잡으시더니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할머님을 돌보시던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습이 엿보여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 할머님도 막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진 않으셨는데 사람을 헷갈리시거나 조용히 마당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런 할머님을 붙들고 이야기를 들으시던 부모님은 어떤 날은 웃으셨고 어떤 날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다 할머님이 돌아가시고 나서는 한동안 엄청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이 겹쳐 보이고 나니 할머니에 대한 애정이 더 생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할머니도 제 마음이 느껴지셨는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오셨습니다. 그래도 오실 때도 잘 찾아오시고 가실 때도 잘 찾아가셔서 다행이라고 여기며 지냈습니다. 그러길 한 달쯤 지났을 때 할머니가 올라가시고 얼마 안 있다 아주머니가 내려오셔서는 우리 엄마 언제 갔어요? 라고 물으시며 얼굴이 사색이 되셨더라고요. 올라가시는 거 본 게 30분 전인데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라고 여쭤보니 올라오시는 거 나도 봤거든요. 그런데 안 올라오셔서 내려왔는데 없어요. 아휴 참, 이 노인네가 어딜 간 거야. 어떻게 해? 라며 가게 밖으로 달려나가시더라고요. 저도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분명 문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엘리베이터 타시는 것도 봤는데 안 계셔서요. 할머니를 찾아 이 골목 저 골목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한겨울이라 입김이 풀풀 나는데도 추운 줄도 모르고 할머니를 찾아 여기저기 헤맸습니다. 그런데도 할머니는 안 보이시더군요. 올라가시면서 김치 해야 되는데 그래야 먹지 하시긴 하셨는데 어디서 김치를 하실까 싶더군요. 그래서 일부러 식당 가가마는 골목들을 뛰어다녀 보았습니다. 아주머니는 거의 실신지경이라 달래가며 할머니를 찾았죠. 그러다 할머니를 찾은 건 저희 가게에서 300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대형 설렁탕집 뒤쪽이었습니다. 거기서 깍두기에 쓸 무와 겉절이에 쓸 배추를 다듬고 계시더라고요. 칼이 어디서 나셨는지 능숙한 솜씨로 열심히 무와 배추를 다듬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안심이 되면서도 왜 여기서 이러고 계실까 싶어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주머니는 할머니께 다가가더니 엄마, 이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일평생 일을 그렇게 하고도 또 일이 하고 싶어? 라며 할머니 어깨를 붙들고 우시더라고요. 그런 아주머니를 흘낏 보신 할머니는 우리 현석이가 엄마 김치 아니면 안 먹어요. 요즘 도통 김치를 못 해줘서 해주려고요. 여기 무랑 배추 봐요. 완전 밭이죠? 얼른 해서 가져가야지. 라며 웃으시는데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지켜보고 있던 저를 보신 할머니는 현석아, 여긴 뭐하러 왔어? 얼른 들어가서 공부해. 엄마가 너 좋아하는 김치 해갈게. 라며 저를 향해서 손을 내저으시는데 엄마, 추워. 얼른 집에 가자. 여기 우리 배추 아니야. 경찰 오겠어. 이제 그만 가. 라며 할머니를 일으켜 세워 걷게 했습니다. 그러자 안절부절 하시던 할머니는 제 팔을 잡으시더니 현석아, 너는 모르는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알았지? 얼른 가. 아줌마, 내가 그랬어. 내가. 라며 딸인 아주머니에게 싹싹 비시는데 저도 눈물을 흘리게 되더라고요. 추운 데서 1시간 정도 헤매다가 일을 하시고 계셨을 할머니를 얼른 안으로 모시고 가야 된다는 생각에 엄마, 내가 업어줄까?
엎혀 라며 등을 내었더니 마지못해 엎이시더라고요. 그런 할머니를 모시고 일단 가게로 가 따뜻한 차를 타서 아주머니와 함께 드시게 해드렸더니 아주머니께서 우리 엄마 평생 일만 했어요. 이렇게 정신 놓기 전까지도 오빠한테 피해줄까봐 장사만 했죠. 그런데 그런 엄마를 오빠가 귀찮아하고 돈만 가져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충격으로 엄마가 어느 순간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고요. 그러자 오빠는 바로 요양병원에 엄마를 데려다 놨어요. 저도 가정이 있으니까 못 챙기다가 코로나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내가 엄마 곁으로 왔는데 엄마는 오빠 생각뿐이네요. 나쁜 인간, 이런 엄마를 5년째 보러 오지도 않아요. 라며 씁쓸하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현수가 힘들지? 엄마가 미안해. 라며 아주머니 손을 잡으시는데 아주머니는 마치 7살 아이처럼 우시더라고요. 엄마, 나 알아보겠어. 내가 현숙인 거 알아? 라고 하시면서요. 그런 아주머니를 할머니는 어린아이 달래듯이 쓰다듬으시더니 우리 딸을 왜 몰라? 알지. 내 귀한 딸 현숙이. 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오늘 일기 써야겠네. 엄마가 나 1년 만에 이름 불러준 날이라고. 엄마, 어디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우시는 아주머니를 보자니 저도 또 눈물이 나더군요. 그 일이 있고 나서는 아주머니가 할머니를 따라 가게에 오셨다가 할머니를 따라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멀찍이 다른 테이블에 앉아서 할머니를 보고 계셨죠. 그러면서 저한테는 이렇게 테이블만 차지해서 어떻게 해요? 미안해. 엄마가 여기는 그렇게 혼자 오시겠다고 고집을 피우셔서 어쩔 수가 없네요. 라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할머니와 너무 닮아 웃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그 와중에도 따뜻한 떡도 사오시고 밥알이 여기저기 붙은 김밥을 싸오시기도 하셨습니다. 먹고 해. 배고프면 일도 안 돼. 라며 제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기만 기다리고 계셨죠. 매번 다른 사람 입에 음식 들어가는 일만 생각하던 제가 그런 보살핌을 받으니 엄마 생각도 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였는지 할머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손님이셨죠. 한 번도 성가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별탈 없이 가게에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3달 정도를 지냈던 것 같습니다. 장사는 여전히 어려웠지만 그나마 인근에서 손님을 받는 식당은 저희 식당뿐이었습니다. 그 사실에 위안받고 조금 더 버텨보자는 생각으로 메일을 보냈습니다. 코로나가 곧 잡힌다는 소식도 들리고 백신을 맞으면 야외 활동이나 모이는 것에 대한 분위기가 달라질 것이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렸기에 버티자 싶었습니다. 그 와중에 할머니가 오시면 근심을 잊고 할머니를 대접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그날따라 제 손에 사탕 하나를 꼭 쥐어주시더니 현석아, 이거 너만 먹어. 현석이 건 없어. 원래 먹어. 얼른. 이라며 웃으시고는 집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런 할머니의 뒷모습을 보다가 처음 뵀을 때보다 더 작고 야위셔서 속상하더라고요. 아주머니 마음은 어떨까 싶어 마음이 안 됐더라고요. 그날 이후 할머니를 뵙게 된 것은 장례식장에서였습니다. 출근을 하고 가게 문을 열었는데 아주머니께서 오셔서 사장님, 엄마 새벽에 편히 가셨어요. 집에 챙길 것 있어서 왔다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서 라며 우시더라고요. 어제 사탕도 주고 가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머니와 알고 지낸 지난 9개월 남짓의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눈물부터 났습니다. 그런 저를 아주머니는 안아주시면서 사장님, 내가 진짜 고마워요. 엄마도 그러실 거야. 진짜 사장님 복 받을 거야. 고생 많았어요. 라고 하시는데 대답도 못하고 끄끄거리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과 장례식장으로 가 조문을 하는데 또 눈물이 나서 구석으로 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주머니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가 인간이야? 다 가져갔잖아. 그랬으면 됐지. 뭐? 너가 뭔데 내 나라 말아야?
가! 너는 엄마 장례식에도 있을 자격이 없어! 라며 비명에 가까운 고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한 남자분이 야! 그래봤자 내가 아들이야! 라며 나오시더군요. 아, 저분이구나. 할머니가 그렇게 그리워하시던 아드님이 라는 생각에 그분을 바라보았는데 할머니가 절 보시던 그 눈빛의 주인공이 저분이었다는 생각에 괜히 골이 나더라고요. 얼굴은 뻘겋게 달아올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의 눈빛이기보다는 다른 욕구가 더 커 보이는 그 눈빛이 씁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분이 밉기도 했고요. 저는 할머니의 그 눈빛을 봐버렸으니까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보시는 것 같은 눈빛을 하시던 할머니를 아니까요. 그분이 야속하고 밉더라고요. 자칫 그분께 당신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세요? 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안 중요하십니까? 라고 말할 뻔했습니다. 겨우 참았죠. 장례식에 다녀오고 나서 후회했습니다. 그때 그냥 말해버릴 걸. 그런 큰 사랑을 주시는 어머니가 이제는 영영 안 계시다는 걸 저라도 말을 할 걸 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전에 아주머니가 말씀하셨던 옆 골목 그 아드님이 한다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카운터에 앉아있는 그분께 김성녀 할머님 아드님 되시죠? 라고 물어보니 그렇다고 하면서 절 경계하더군요. 그래서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주셨던 사탕을 그분께 드리면서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처음엔 별 관심 없는 표정으로 듣던 그분은 점점 눈에 눈물이 고이시더니 손에 쥔 사탕을 바라보시더군요. 어머님이 절 사장님인 줄 아시고 너무 사랑을 주셨어요. 저는 그 눈빛을 잊지 못해요. 너무 감사했거든요. 사장님도 좀 늦긴 했지만 어머니 마음을 헤아려 보시라고 왔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라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아주머니가 오셔서 오빠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오빠 찾아가서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 그 인간 끝까지 반성도 없다가 사장님 얘기에 늦게 울더라고요. 그런 인간도 아들이라고. 엄마가 모은 재산 다 가져가고 그나마 나한테 남긴 것도 가져가고 싶어서 빽빽거리더니 포기한다 하더라고요. 고마워요. 라며 웃으시더라고요. 무언가 도움이 되었다는 소리에 기뻤습니다. 다행이네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건물 주인이 오셔서 손 사장, 가게 어렵지? 아유, 그런데 어쩌지? 여기 세가 많이 올라서 좀 올려받았으면 좋겠는데 힘들까? 라고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겨우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월세를 올리면 진짜 희망이 없었거든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아주머니는 조용히 가시더라고요. 건물주인과 생각을 해보겠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장사가 더 잘 돼도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아 골치가 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가 가게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세요? 이렇게 일찍 어쩐 일이세요? 라고 여쭤보니 어제 들어서 가게세 올려달라고 그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말씀드리니 그럼 옆 건물 여기 공실로 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이 자리가 더 비싸요. 더 넓잖아요. 라고 말씀드리자 내가 월세 안 받을게. 보증금도 없이 그냥 인테리어만 하고 들어와요. 라고 하시는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여기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악착같이 모았는지 우리 오빠 장사하는 그 건물이랑 살던 집이랑 이 건물이랑 다 사놓았다가 집이랑 오빠 장사하는 건물이랑은 오빠한테 뺏기고 이 건물은 나 주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건물 꼭대기에 살았던 거고 나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야 하는데 사장님이 여기서 장사하면서 건물 관리 잘 되는지 좀 봐줘요. 그리고 그간 우리 엄마한테 해준 거 너무 고마워서 내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도울 수 있어서 내가 너무 고맙네. 라며 웃으시는데 어지러울 정도로 좋더라고요. 밤새 고민하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된 거니까요. 그러면서도 진짜 받아도 되나 싶어 머뭇거리자. 그러지 마요. 내가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야 내가 우리 엄마한테 할 말이 있지. 라고 하시기에
넘치불구하고 아주머니 말씀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이사를 하고 가게는 좀 더 잘 됐습니다. 때마침 집합금지가 좀 느슨해지기도 했고 코로나에 대한 경계로 많이 풀렸거든요. 그리고 할머니의 조언대로 하고 난 뒤 조금 입소문을 탄 덕인지 점점 더 손님이 오시는 게 보입니다. 곧 직원도 둘 더 뽑을 예정입니다. 저 이렇게 잘 되면 아주머니께 어떻게 은혜를 갚으면 좋을까요? 할머니께 충분히 받았는데 이렇게 신세를 지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런 사연으로 저는 위기를 넘겼습니다. 제가 겪은 일을 다시 떠올리며 글을 쓰다 보니 사람인이라는 한자가 떠오르네요. 서로 기대어 서로를 받드는 모양이라고 하죠. 저는 그 글자의 의미를 이제는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 의미를 되새기시고 실천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참 좋은 거더라고요. 앞으로도 잊지 않고 되새기며 살겠습니다. 할머니가 그러라고 제 곁에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모두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